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바람이 억새를 흔들며 구슬픈 소리를 내던 깊은 상월짝에 달구라는 노총각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셈을 할 줄 모른다며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곤 했지만 달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누구에게나 인사를 건네는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남들이 이 속을 챙기느라 눈에 불을 켤 때도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가득 해다가 몸이 아픈 이웃의 집 마당에 몰래 내려놓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사실 그는 바보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맑아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산새들도 달구의 지게 소리만 들리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어깨 위에 앉아 지저귀일 정도로 그의 심성은 자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달구에게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부엌 아궁이 옆 흙바닥 깊숙한 곳에 묻어둔 깨진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은전 2냥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10년이 넘도록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팔아 푼돈을 모으고 남들이 버린 옷을 기워 입으며 먹을 것 안 먹고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내어 차가운 은전의 감촉을 느끼며 언젠가 이 돈으로 장가를 들어 따뜻한 가정을 꾸릴 소박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2냥은 달구에게 있어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외로운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이자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장날 아침에 달구는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묻어두었던 항아리를 파냈습니다. 이제 나이도 찼으니 이 돈을 가지고 읍내 장터로 나가서 중매쟁이 할멈에게 선자리를 부탁해볼까, 아니면 다가올 겨울을 날 두툼한 소못이라도 한 벌 장만할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꼬깃꼬깃한 쌈지에 소중한 2냥을 깊이 찔러 넣고는 지게도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계는 저절로 흥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읍내 장터는 인근 고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난생 처음 큰돈을 품고 나온 달구는 좌판에 깔린 알록달록한 비단이며 기름냄새 고소한 부침개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장터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혀를 차며 비켜갔지만 달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가슴속에 품은 2냥의 온기를 느끼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함에 젖어 시장의 활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정육점 앞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달구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거구의 백정이 험상궂은 얼굴로 바닥에 쓰러진 한 여인을 거칠게 발길질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백정의 섰을 퍼런 칼이 도마 위에 꽂혀 있어 감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여인의 신음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인은 날고해진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삼키며 가녀린 2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지만 백정의 무자비한 손찌검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씩씩거리며 소리치기를 내 아비가 갚지 못한 술값이 양이 넘는데 도망간 주제에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느냐며 윽박질렀고 여인은 그저 흐느끼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 꺾인 한 송이 꽃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여인의 아비가 노름빚을 잔뜩 지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홀로 남겨진 딸이 빚쟁이인 백정에게 끌려와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정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여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가려 했고, 여인은 흙바닥에 손톱이 긁히도록 버티며 애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저 곱디고 온 처자가 백정놈의 놀이개가 되겠구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그 빚이 워낙 큰 돈이라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박혀 있었고 절망적인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달구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는데, 그것은 분노이자 참을 수 없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는 쌈지를 꽉 움켜쥐었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딱딱한 은전 두 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장가를 갈 수도 있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도 있었지만, 눈앞에서 짓밟히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평생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달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 좀 하란 말이오. 달구는 자신도 모르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백정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백정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피 묻은 손을 닦고는 내 놈은 뭐냐며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여인과 백정 사이에 버티고 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정은 달구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돈이라도 갚아줄 테냐, 이 계집의 몸값이며 밀린 이자까지 합치면 두 냥은 좋게 되는데 내 놈 같은 거지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조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달구는 주저없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내어 백정의 눈앞에 내밀었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은전 두 냥을 본 백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구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이 돈을 다 줄 테니 이 돈을 받고 저 여인을 당장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백정은 횡재라도 한 듯 잽싸게 달구의 손에서 돈을 낚아채고는 침을 퇴 뱉으며 운 좋은 년이군. 저런 바보놈을 만나 목숨을 부지하다니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발길질 신용을 하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사라졌고, 순식간에 10년 모은 전 재산을 잃은 달구는 허탈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굽혀 흙투성이가 된 여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비단결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개 중에는 저 바보가 귀한 돈을 썩은 동아줄 잡는데 다 날렸네 라며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이미 몸이 상해서 며칠 못 넘기고 죽을 게 뻔한데 두 냥이면 논이 몇 마지기인데 그걸 허공에 날리다니 쩌쩌쩌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그런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여인의 가녀린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겨우 몸을 일으켰으나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고 달구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사내에게 팔려가는 처지라 생각하여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나 달구의 눈빛이 너무나 선하고 맑아 조금씩 경계심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달구는 여인에게 댁이 어디 사는 누구요? 집이 있다면 데려다 드리리다 하고 물었지만 여인은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갈 곳이 없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갈 곳 없는 여인을 차마 길바닥에 버려둘 수 없었던 달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누추하지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몸부터 추스려야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황송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걷기조차 힘든 몸이라 결국 달구의 등 뒤에 조심스럽게 엎였고 달구는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무게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달구는 등에 엎인 여인이 혹여 불편할까봐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그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달구는 여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런두런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건넸는데 나는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니 나에게 무엇을 뺏길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저 밥이나 한술 뜨고 기운 차리면 그만인게요.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등 뒤에 엎인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달구의 목덜미로 따뜻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옷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달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산비탈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무는 해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에야 달구는 산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자신의 오두막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낡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붕의 볏짚은 썩어 거무튀튀했고 흙벽은 곳곳이 갈라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형국이었지만 달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는 마루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누추해서 미안하오. 그래도 산짐승과 찬바람은 피할 수 있을게요. 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낡은 마루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달구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드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찬물로 대충 씻던 그였지만 오늘은 정성을 다해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천을 적셔 여인의 얼굴과 팔다리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는데 흙먼지와 피가 엉겨붙은 상처가 닿을 때마다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달구는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으시오. 약초를 켜오지 못해 이것밖에 해줄 수가 없구려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지극한 정성이 배어 있어 여인의 언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닦아낸 후 달구는 벽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좁쌀을 꺼내어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하루 종일 굶었을 여인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달구는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죽을 가득 담아 여인 앞에 내놓으며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기운을 차리려면 좀 드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더니 목이 메는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상을 적셨습니다. 달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짠해져 부엌으로 나가 애꿎은 아궁이 불만 뒤적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는데 달구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구들장을 뜨끈하게 든 뒤 여인에게 유일한 방인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하니 편히 주무시오 라고 말하며 멍석 한 장을 들고 부엌 한 구석으로 향하는 달구를 보며 여인은 황망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지만 달구는 손사래를 치며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는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누운 달구는 추위로 몸이 떨려왔지만 자신이 구한 생명이 따뜻한 곳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난로를 쬐는 듯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뜬 달구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는데 돛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인의 신발을 보고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낡고 헌 신발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져 코가 밖을 향해 놓인 모양새가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달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여인은 이미 일어나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놓고 구석에 다소곳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붓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은 어제보다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한편 달구가 장터에서 거금을 주고 백정에게 맞던 여인을 데려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쑥덕거리기 바빴습니다. 글쎄 그 바보가 10년 모은 돈을 하룻밤에 날렸다지 뭐야.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이제 그 집구석도 다 망했네. 하며 입방가를 찌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기보다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그를 조롱거리로 삼아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구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기로 다짐하며 헬쑥하지만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는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달구는 여인에게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시오. 내가 밥은 굶기지 않으리다 라고 말하며 투박한 손으로 방문을 고쳐 달기 위해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그런 달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어 제 이름은 연화입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곱고 맑던지 달구는 못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고 연화의 깊고 슬픈 눈망울과 마주치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바보 나무꾼 달구와 사연 많은 여인 연화의 기묘한 동거는 상골마을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운명처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쓰러져 가던 달구의 초가집에는 이전에 없던 온기와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아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는 것을 가시방석처럼 여겨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반질반질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으니 달구는 그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호라비 냄새가 진동하던 방 안에서는 어느새 은은한 풀꽃 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아무렇게나 널려있던 살림살이들은 제자리를 찾아 가지런히 정돈되어 갔습니다. 특히 부엌의 변화는 마을 안악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깨진 그릇, 조각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 선반 위에 올려놓은 모양새가 예사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달구가 산에서 캐온 거친 나물과 뿌리들을 다듬어 음식을 만들었는데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그 맛이 깊고 담백하여 달구는 평생 처음으로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아도 그릇에 이가 빠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는 세심함을 보였으며 밥상을 차릴 때도 무릎을 꿇고 공손히 두 손으로 올리는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배어나오는 기품은 그녀가 결코 평범한 집안의 여식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달구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와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추운 겨울에 고생하지 않도록 틈만 나면 산으로 올라가 마른 장작을 한 짐씩 해날랐고 구들장이 식을 세라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연화가 혹여 거친 일 때문에 고운 손이 상할까봐 물을 깃는 일이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은 모두 도맡아 했고 연화는 그런 달구의 배려에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따뜻한 아랫목처럼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구의 옆집에 사는 곰파 할머니가 텃밭에서 갓 뽑은 물을 몇 개 들고 살인문을 들어섰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눈치가 빠르고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확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마루에 앉아 달구의 해진 옷을 깁고 있던 연화를 보고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고상하고 우아한지 촌부인 곰파 할머니조차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만들었습니다. 곰파 할머니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연화가 내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세상에 이 집이 이렇게 환해질 줄 누가 알았겠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더니 거친 일 한 번 안 해본 듯한 고운 송열과 손가락 끝에 박힌 굳은 살을 번갈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구를 마당 구석으로 조용히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달구야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거라. 저 처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 저런 기품은 하루 이틀 흉내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여. 걷는 걸음걸이나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뼈대 있는 집안의 귀한 자손이 틀림없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비록 가진 것 없이 가난하지만 저 처자를 하늘이 내려준 귀인이라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달구는 할머니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연화가 자신에게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마을 저작거리 주막에서는 마을 유지의 아들인 덕칠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마을의 골칫덩거리 왈패였습니다. 덕칠은 술에 취해 불쾌해진 얼굴로 친구들에게 떠들기를 그 멍청한 달구놈이 거금을 주고 데려온 계집이 그렇게 곱다며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패거리 중 하나가 맞장구를 치며 그렇다마다요 장터에서 봤다는 사람들 말로는 선녀가 하강한 줄 알았다던데요. 달구놈 집구석에 처박혀 있기에는 아까운 인물이지요 라며 덕칠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덕칠의 눈에 음흉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칠은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내 그 꼴을 직접 봐야겠으니 당장 일어나라 고 소리쳤고 그의 패거리들은 킬킬거리며 덕칠의 뒤를 따라 달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를 지어 몰려가는 덕칠 일당을 보고 황급히 길을 비켜주며 또 무슨 사단이 날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쫓았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평화롭던 달구의 오두막에는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달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연화는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놈 어디 있느냐. 덕칠이 살인문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평화롭던 마당의 정적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장작을 패던 달구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나갔는데 덕칠과 그의 패거리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마당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달구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내 놈이 전 재산을 털어 계집을 샀다기에 구경이나 좀 하러 왔다. 어디 그 대단한 얼굴 좀 보자 라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달구는 본능적으로 방문 앞을 막아서며 여기는 남의 집이니 함부로 행패 부리지 말고 돌아가시오 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달구를 밀치며 방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는데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고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미모는 숨길 수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연화를 보자마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에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술기운에 흐릿했던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며 탐욕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가득 찬 낯선 사내들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차분한 목소리로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시끌벅적하던 패거리들도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덕칠은 정신을 차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달구가 재빨리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식구요.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라고 소리치는 달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달구가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비켜라, 이 멍청한 놈아, 내 놈 주제에 이런 미인을 데리고 사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며 손을 들어 달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달구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는 피가 맺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그녀는 비틀거리는 달구를 부축하기 위해 마루에서 내려와 달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덕칠은 그 틈을 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지만 연화가 매섭게 손을 뿌리치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다니 이것이 양반댁 자제가 할 짓입니까? 연화의 섯을 퍼런 꾸짖음에 덕칠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천한 여인에게서 나올 것이라 예상치 못한 당당한 기세에 기가 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칠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 인연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느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개냐 라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비의 권세를 믿고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장 물러가십시오 라고 일갈했습니다. 망신을 당한 덕칠은 분을 이기지 못해 마당에 있는 장독을 발로 차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두고 보자. 내년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기필코 알아내서 무릎 꿇게 만들 테다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는 달구를 향해서도 삿대질을 하며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감히 내 앞길을 막았으니 이 마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주마 라고 협박했습니다. 패거리들은 덕칠의 눈치를 보며 흩어진 장작들을 발로 차고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다가 덕칠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된 마당에는 깨진 장독 조각과 흩어진 장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달구와 연화는 멍하니 서서 그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구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며 연화에게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당신에게 이런 험한 꼴을 보였구려 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달구의 입가에 맺힌 피를 닦아주며 아닙니다. 저 때문에 귀한 분이 다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달구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산골 마을의 밤은 더욱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는데 달구는 부서진 살인문을 대충 고쳐매고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해 낫을 머리맡에 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달구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걱정했습니다. 덕칠이 그냥 물러갈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달구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바람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구는 마을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집 주변을 지키며 연화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덕칠 일당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쌀독은 점점 비어가고 땔감도 떨어져 가니 마냥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달구의 마음을 눈치채고 저는 괜찮으니 다녀오십시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으면 별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달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달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달구가 산으로 간 사이 연화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가져온 유일한 짐인 작은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 사이에 숨겨진 비단 보자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신분을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자 동시에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덕칠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물건이 발각되면 달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황급히 부엌 아궁이 및 흙을 파내고 그 속에 보자기를 깊이 묻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덕칠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달구의 집에 있는 여자가 사실은 관에서 수배 중인 도둑년이라는 둥, 밤마다 남자를 홀리는 요물이라는 둥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쩐지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었구먼 하며 덕칠의 말을 사실인 양 믿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관에 고발하여 달구를 옥에 가두고 연화를 차지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주막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산에서 돌아온 달구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곁눈질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곰파 할머니가 급히 달려와 달구의 소매를 잡아끌며 달구야, 큰일 났다. 덕칠이 놈이 관에 가서 너를 도둑놈으로 고발하겠다고 떠들고 다닌다더라. 어서 피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다급하게 알렸습니다. 달구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뛰어 올라가 연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공포에 떨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울부짖었고 멀리서 횃불을 든 무리가 산길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뱀의 혀처럼 넘실거리며 어둠을 가르고 다가오자 달구는 결연한 표정으로 낯을 움켜쥐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은 내가 지키겠소. 달구의 비장한 말에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덕칠의 패거리와 관졸들이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고요는 깨지고 달구와 연화의 운명은 거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덕칠은 관졸들 뒤에 숨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도둑년과 한패가 되어 양반집 물건을 훔친 놈이다. 당장 포박해라. 관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구에게 다가오자 달구는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무릎을 꿇리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지만 덕칠의 패거리들이 그녀를 거칠게 붙잡아 올감했습니다. 덕칠은 연화의 얼굴을 턱으로 치켜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제 발로 기어 나오는구나. 내 너의 그 콧대를 꺾어주마. 달구의 절규와 연화의 흐느낌이 뒤엉켜 산골짝을 메아리 쳤습니다. 덕칠의 패거리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동안 달구는 포박된 채 마당 한 구석에 무릎 꿇려져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오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관졸들과 덕칠의 하수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달려들어 세간살이를 부수고 던졌는데 연화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닦아놓았던 마루는 흙발에 짓밟혀 엉망이 되었고 가지런히 정리된 부엌의 그릇들은 와장창 깨져 나갔습니다. 달구는 그만하시오.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인데 제발 그만두시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덕칠의 발길질과 조롱 섞인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상월 오두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듯 어둠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덕칠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이 참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는 달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오늘 내 집구석에 숨겨진 작물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내 놈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만천에 밝혀주마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바닥까지 파헤쳐서라도 증거를 찾아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덕칠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어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와 같아 보였습니다. 연화는 거친 사내들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으나 집안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낡은 살림살이가 아니라 아궁이 밑에 숨겨둔 그 비단 보자기였는데 만약 그것이 발각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달구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은 덕칠이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 계집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분명 어딘가에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라고 직감한 덕칠은 부하들에게 부엌을 집중적으로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패거리들은 우르르 부엌으로 몰려가 아궁이를 무너뜨리고 솥단지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산짐승들도 놀라 달아날 지경이었습니다. 연화가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장독대도 박살이 났고 달구가 겨우내 땔감으로 쓰려 모아둔 장작더미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달구는 처참하게 망가지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밧줄에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그저 연화 낭자 미안하오. 내가 힘이 없어서 라고 속으로 되뇌며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서 찾았다. 여기 수상한 흔적이 있다.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덕칠이 한달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아궁이 옆 흙바닥이 최근에 파헤쳐진 듯 부실하게 덮여 있었고 그 위를 덮고 있던 거적대기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서 파보아라. 보물단지라도 묻어놨는지 보자꾸나 라고 재촉했습니다. 부하들이 삽과 괭이로 흙을 파내기 시작하자 연화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붉은색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흙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단의 때깔은 촛불 아래서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가난한 상월 나무꾼의 집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귀한 물건임이 한눈에 봐도 분명했습니다. 덕칠은 흙 묻은 보자기를 낚아채듯 들어 올리며 이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 이런 비단을 어디서 구했겠느냐. 필시 어느 대가집 담을 넘어 훔쳐온 것이 분명하다. 라고 소리치며 의기양양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관졸들 역시 예상치 못한 증거물에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 헤쳤는데 그 안에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옥패와 알 수 없는 글귀가 적힌 서찰, 그리고 몇 가지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고 덕칠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다. 관아에 높으신 분들이나 가질 법한 물건들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있단 말이냐. 덕칠은 옥패를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며 감탄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어 달구와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큰 도둑놈들,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분들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내 놈들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달구는 옥패와 폐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역시 연화가 그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오. 저 여인이 올 때부터 지니고 있던 물건이오. 도둑질이라니 당치도 않소 라고 목청껏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덕칠은 달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발길질을 하며 거짓말 마라. 백정에게 팔려다니던 년이 무슨 수로 이런 보물을 가진단 말이냐. 필시 너랑 짜고 도적질을 한 게지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달구의 진실된 외침은 덕칠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것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형을 당하기 직전 그녀에게 몰래 건네준 가문의 마지막 유산이자 신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녀의 정체가 발각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곧 역적의 딸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 물건은 이라고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해봤자 덕칠과 관졸들이 믿어줄 리 만무했고 오히려 화를 키울 뿐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칠은 서찰을 집어들어 펼쳐보았으나 까막눈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었고 그저 뭔가 중요한 문서라는 것만 짐작하고는 이 종이 쪼가리에도 무슨 역적 모의라도 적혀있는 게 아니냐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보자기를 다시 거칠게 묶어 품에 챙겨 넣으며 이것이 달구와 연화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증거물과 함께 이놈들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사또 나으리께 고하여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덕칠의 명령에 관졸들은 달구와 연화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포승줄을 더욱 단단히 조였습니다. 끌려가기 전 연화는 잠시 틈을 타 달구를 바라보며 그윽하고 슬픈 눈빛을 보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달구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를 마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극한의 시련 속에서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의 집에서 소란이 일자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오는 달구와 연화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달구를 아끼던 곰파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저 착한 놈이 도둑질이라니 말도 안 돼. 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이 이놈들이 양반집 물건을 훔친 흉악범들이다. 내가 증거까지 다 찾았다. 라고 큰소리치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순한 달구가 여자에 미쳐서 도둑질을 했나 하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달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어르신들, 저는 결백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관졸의 창대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가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라고 외치려 했으나 덕칠이 다가와 더러운 헝겊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관에 가서 내 죄를 낱낱이 밝혀줄 테니. 덕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따라 압송 행렬이 이어졌는데
달구는 맨발로 거친 돌길을 걸으며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연화가 겪고 있는 수모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나무를 하며 오르내리던 이 익숙한 산길이 오늘따라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서가는 연화의 얇은 어깨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달구는 밧줄을 끊고 달려가 덮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덕칠은 콧노래를 부르며 행렬의 맨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그는 이번 일로 공을 세워 사또에게 잘 보이고 마을에서의 위세를 더욱 높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 넣은 옥패의 감촉을 즐기며 달구의 전 재산이었던 두 냥은 물론이고 집과 땅까지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꼴 좋다. 그 계집은 관비로 넘기거나 내 첩으로 삼으면 그만이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탐욕스럽고 사악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낄 줄 몰랐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읍내로 들어서자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포승줄의 굴비처럼 엮여 끌려가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거나 돌을 던지기도 했는데 저놈들이 도둑년 놈들이래. 생긴 건 멀쩡한데 남의 것을 훔치다니 쯧쯧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모든 모욕을 감내했지만 연화에게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게 해주려고 몸을 비틀어 대신 맞기도 했습니다. 이마에 돌을 맞아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연화 쪽을 보며 괜찮냐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관의 육중한 대문 앞에 도착하자 위압적인 분위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는데 붉은색 칠이 벗겨진 홍살문이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창을 교차하며 막아서자 덕칠이 나서서 중대한 도적놈들을 잡아왔으니 사또 나으리를 뵙게 해라 라며 거두름을 피웠습니다. 관아 안에서는 늦은 밤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달구는 심장이 조여오는 긴장감 속에 꿀꺽 침을 삼켰고 연화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운명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 시각 관아의 안채에서는 사또가 아닌 낯선 인물이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조정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는 며칠 전부터 이 고을에 머물며 민심을 살피고 있었는데 덕칠과 같은 토호들의 횡포와 억울한 백성들의 사연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어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그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옆에 서 있던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마을의 유지아들 덕칠이 도둑들을 잡아왔다고 하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어사는 덕칠이라는 이름에 눈빛을 번뜩였는데 이미 그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이라 덕칠이 잡아왔다면 필시 억울한 사연이 있을 터 당장 대청마루로 들라 하라.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방은 당황하며 사또 나으리가 주무시고 계신데 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어사의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려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사는 가끈을 고쳐매고 낡은 헌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이 밤의 재판이 고을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으로 끌려 들어온 달구와 연화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이 꿇려졌고 그들 뒤로는 덕칠과 관졸들이 위풍당당하게 도열했습니다. 마당을 밝힌 수많은 횃불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달구와 연화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칠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또가 아니라 남루한 선비 차림에 낯선 사내임을 보고 의아해했으나
사또의 손님이거나 대리인일 것이라 짐작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흉악한 도둑놈들을 잡아 대령했습니다. 제 집을 수색하여 훔친 작물까지 찾아냈으니 엄벌에 처해해 주십시오. 덕칠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어 마치 전리품처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천한 것들이 가질 수 없는 귀한 폐물들이 가득합니다. 어사는 천천히 대청마루 계단을 내려와 덕칠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사는 덕칠의 손에 들린 비단 보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 확신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덕칠은 기세등등하게 그렇습니다. 나무꾼 주제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돌려 무릎 꿇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어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묘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연화 역시 어사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는데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벗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덕칠에게서 보자기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옥패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자 어사는 숨을 들이키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옥패에는 왕실에서 하사한 특별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어사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달구는 영문을 모른 채 어사와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덕칠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 앞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어사는 그녀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외쳤습니다. 소신 이제야 아기씨를 뵙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덕칠과 관졸들 그리고 달구까지 모두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직 횃불 타는 소리와 어사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도둑으로 몰려 죽음을 앞둔 여인에게 암행어사가 절을 올리는 이 기막힌 반전 앞에서 밤은 더욱 깊어가고 사건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관아의 마당을 가득 채우던 숨막히는 정적은 암행어사의 통곡소리와 함께 깨져 나갔는데 바닥에 엎드린 어사의 어깨는 격한 감정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칠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는데 천하의 암행어사가 도둑년이라고 끌고 온 계집에게 절을 올리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사의 등과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고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입을 딱 벌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오직 어사의 흐느낌만이 관아의 높은 담벼락을 타고 처량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어사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연화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지난날 모시던 주군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씨, 조정의 간신들에게 모함을 받아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억울함이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친히 신원하시고 아기씨를 찾으라 명하시어 제가 팔도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는 듯 애절하게 밤하늘로 퍼져 나갔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덕칠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버렸는데 자신이 도둑으로 몰아쓰며 발길질을 했던 여인이 사실은 고귀한 양반집 규수이자 왕명이 내려진 귀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럴 리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저녀는 그냥 백정한테 팔려다니던 천한년인데 라고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덕칠을 향해 몸을 돌리자 그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덕칠은 히익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의 눈에서는 방금 전의 눈물은 사라지고 죄인을 심판하는 매서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듣거라. 어사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히자 관아의 기와장이 들썩일 정도였었는데 덕칠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사는 덕칠이 증거라며 내밀었던 비단 보자기를 높이 쳐들고 이것은 주상전하께서 충신에게 하사하신 귀한 하사품이다. 감히 내 놈이 더러운 손으로 이것을 훔친 물건이라 모욕하고 또한 죄 없는 양민을 무고하여 죽음으로 내몰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덕칠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입만 뻥끗거렸고 바지 가랑이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고을 사또는 마당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사태를 파악하느라 눈을 굴렸는데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사실과 덕칠이 죄인으로 몰려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사또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어사 앞에 납작 엎드리며 어사 영감소관이 미처 몰라뵙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평소 덕칠의 아버지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던 사또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하고 꼬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사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어찌 사리분별을 못하고 토호의 앞잡이 노릇을 한단 말이냐. 내 죄는 추후에 엄히 물을 것이니 지금 당장 저 폐악 무도한 놈들을 포박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사또는 예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관졸들에게 눈짓을 주어 덕칠과 그의 패거리들을 포박하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달구와 연화를 묶었던 바로 그 포승줄이 이제는 덕칠과 그의 수하들의 몸을 칭칭 감게 되었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덕칠은 사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사또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한편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던 달구는 관졸들이 다가와 자신의 포승줄을 풀어주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데 자유로워진 손목을 어루만지며 연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그녀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내라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신분의 귀부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구는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과 흙투성이 맨발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고 내가 주제넘게 귀한 분을 데리고 살았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났으니 조용히 물러나는 게 도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포승줄이 풀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구에게 달려왔는데 그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달구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 저를 두고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달구는 황송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연화는 더욱 꽉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가진 것이 무엇이든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사는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관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모두 듣거라. 이 나무꾼 달구는 역적의 누명을 쓴 충신의 여식을 알아보고 전 재산을 털어 구해낸 의로운 사람이다. 그 공은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 앞으로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달구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동안 그를 바보라고 놀렸던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의 소동이 정리되자 덕칠과 그의 패거리들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곤장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연화에게 관아의 안채를 내어주고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연화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지아비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이 비록 초라한 오두막일지라도 제게는 궁궐보다 편안한 곳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사또는 머쓱해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달구와 연화는 관아를 나서 집으로 향했는데 어젯밤 죄인으로 끌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어사가 내어준 가마와 호위 무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가마 타기를 거절하고 연화가 탄 가마 옆을 묵묵히 걸어갔는데 연화 역시 가마에서 내려 달구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기를 고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산길을 다정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뒤따르는 관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절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어젯밤에 난리통에 부서진 집을 걱정하던 달구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달구의 집을 고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곰파 할머니의 지휘 아래 장정들은 무너진 담장을 쌓고 부서진 살인문을 새로 달고 있었으며 안악들은 마당을 쓸고 닦느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달구와 연화가 도착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와 아이고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네. 사람을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어 라며 사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달구는 얼떨떨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이렇게 집을 고쳐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의 너그러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복하여 역시 양반댁 교수는 마음 쓰는 것도 다르구먼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과 반찬, 귀한 술을 마루에 쌓아놓았는데 이는 달구가 10년 동안 모았던 두냥보다 훨씬 더 값지고 풍성한 마음들이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마당은 어느새 잔칫집처럼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곰파 할머니는 달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 말이 맞지, 내가 귀인이라고 했잖아.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라며 기뻐했습니다. 덕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덕칠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달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달구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의 알터니가 빠졌네 그려. 자네가 복덩이일세. 사람들은 달구를 행가래라도 칠 기세였고 달구는 쑥스러워 얼굴이 붉어진 채 뒷머리만 긁적였습니다. 산골 마을에 다시금 평화로운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질 녘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축복의 말을 남기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는데 북적거리던 마당이 조용해지자 달구와 연화는 비로소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쳐진 살인문은 튼튼했고 새로 바른 창호지는 하얗게 빛났으며 부엌에서는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달구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며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만 같아 볼을 꼬집어보고 싶었습니다. 달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부인, 아니 아기씨 이제 신분도 찾으셨고 억울함도 푸셨으니 한양으로 올라가셔야 하지 않겠소. 저 같은 무지렁이와 사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달구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쥔 부직갱이만 애꿎은 죄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구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는데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채웠습니다. 연화는 달구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제가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곳에 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산들, 당신이 없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어 달구에 꽁꽁 얼어붙었던 불안함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 제게는 이 상골 오두막이 궁궐이고 당신이 끓여준 묽은 죽이 임금님 수라상보다 귀합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평생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달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을 왕비처럼 모시고 살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산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오두막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솥에서는 밥이 다 되어 뜸이 드는 구수한 냄새가 났고 달구와 연화는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밥상을 받았습니다. 덕칠의 횡포도 신분의 차이도 지난날의 아픔도 모두 아궁이 속의 재처럼 사그라들고 오직 두 사람의 깊은 정만이 오롯이 남은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달군의 집의 등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는데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도 투명하고 눈부시게 내리쬐어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안개는 거짓말처럼 거쳤고 나무짚에 맺힌 이슬방울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관에서의 소동 이후 집으로 돌아온 달구와 연화는 늦은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 누구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에 달구가 먼저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연화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구는 혹여 그녀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달구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신선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기운이 전해져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서지고 짓밟혔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너진 돌담도 다시 단단하게 쌓아 올려져 있었습니다. 달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집을 둘러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달구를 보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는데 예전의 비웃음이나 조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존경과 친근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구는 쑥스러워 뒷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마주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관에서 파견된 관졸들이
암행어사의 명을 받들어 달구의 집 앞에 당도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괴짝과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졸의 대장은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어사 영감께서 떠나시기 전에 두 분께 전해드리는 선물입니다. 덕칠놈이 불법으로 착복했던 재산의 일부를 환수하여 피해 보상으로 드리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달구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으나 뒤따라 나온 연화가 관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괴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재물은 우리가 사치하는 데 쓰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 쓰고 집안을 일으키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말해 관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어사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달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는 갓끈을 풀어놓고 소탈한 모습으로 마루에 걸터앉아 달구와 연화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어사는 연화에게 아기씨, 정말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신다면 제가 가마를 대령하여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저에게는 이곳이 한양의 그 어떤 대궐보다 넓고 편안합니다. 제 지아비가 있는 곳이 곧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연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라는 덕담을 남기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사가 떠나고 난 뒤 달구와 연화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가장 큰 변화는 달구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바보 달구라고 부르지 않았고 대신 달구 서방님 혹은 달구 어른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우했습니다.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촌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달구를 찾아와 의논을 구하곤 했습니다. 달구는 처음에는 이런 대접이 부담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연화가 곁에서 지혜롭게 조언해주는 덕분에 점차 마을의 어른으로서 의젓한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굽신거리는 나무꾼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마을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사가 주고 간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척박한 땅을 사들여 옥토로 일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직접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 달구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양반집 규수였던 그녀가 흙투성이가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안악들은 혀를 내두르며 칭송했고 그녀의 겸손함과 부지런함은 마을 전체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달구 역시 연화의 격려에 힘입어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워낙 힘이 좋고 성실한 탓에 누구보다 빠르게 농사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구는 밭에서는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가을이 되면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달구는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화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까막눈이었던 그가 붓을 잡는 손은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달구의 손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고 달구가 글자를 익혀 책을 읽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글을 알게 된 달구는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고 이제는 장터에 나가서도 샘을 속지 않고 오히려 상인들과 당당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가 글을 깨치더니 눈빛부터 달라졌다 라며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 마을에 봄이 찾아오자 달구네 집 주변은 온통 꽃대궐을 이루었는데 연화가 심어놓은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여 화사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고 뒷산에서는 뻐꾸기가 한가롭게 울어댔습니다. 달구는 지게 대신 쟁기를 쥐고 밭으로 나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연화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남편을 위해 새참을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내음이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 연화는 광주리에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갓 무친 봄나물을 담아 밭에서 일하는 달구를 찾아갔는데 논두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달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맛있게 먹었고 연화는 그런 달구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좀 쉬어가며 하세요. 라고 걱정하는 연화에게 달구는 당신이 해준 밥을 먹으니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오. 천마지기 논도 다 갈 수 있겠소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한편 죄를 짓고 옥에 갇힌 덕칠은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마을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인과응보의 이치를 되새겼습니다. 덕칠의 집안은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마을에는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가 사라져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달구는 덕칠의 소식을 듣고 씁쓸해하며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달구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욕심 없이 살아요 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달군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특히 곰파 할머니는 제 집 드나들듯 찾아와 연화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만들어주는 약과나 식혜를 맛보며 임금님도 이런 맛은 못 봤을 겨. 달구놈이 장가 하나는 기막히게 잘 갔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달군의 집에 놀러와 연화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연화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글공부도 시켰습니다. 아이가 없던 달군의 집은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구와 연화 사이에도 귀한 생명이 찾아왔는데 연화의 배가 불러오자 달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마을을 뛰어다니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행여 몸이 힘들까봐 집안일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자신이 도맡아 했으며 산에서 가장 좋은 약초를 캐다 달여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미역이며 쌀을 가져다 주었고 순산을 기원하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구는 밤마다 연화의 불룩한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며 아가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 울음소리가 달구의 오두막을 가득 채우던 날 온 마을이 잔칫집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아이는 달구의 씩씩함과 연화의 기품을 쏙 빼닮아 갓난아기임에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달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연화는 지친 몸을 뉘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곰파 할머니는 금주를 치며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게야. 암행어사 영감도 울고 갈 인재가 태어났어 라며 덕담을 퍼부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달구의 머리에도 어느덧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금슬은 변함없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달구는 부지런히 일하여 제법 넉넉한 살림을 꾸리게 되었고 기와집을 지을 형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정든 초가집을 고집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대신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을 구휼했고 마을에 서당을 지어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달구를 의인 달구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의 집 앞에는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달구와 연화는 추수를 끝내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붉게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달구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내 전 재산 2냥으로 당신을 데려온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소. 라고 회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옛날 장터에서 연화를 구해내던 청년의 그것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연화는 달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고생이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단 옷 입고 근심 속에 사느니 무명 옷 입고 서방님과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천만 배 더 행복합니다. 저에게 서방님은 하늘이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고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마당 위로 날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는 시간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구수한 청국장, 그리고 달구가 좋아하는 조기구이를 정갈하게 차려냈습니다. 밥상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방 안을 훈훈하게 채웠고 달구와 연화는 밥상머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서방님. 당신도 많이 드시오, 부인.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을 나누며 두 사람은 도란도란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정겨운 음악처럼 들리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달구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구두를 뜨끈하게 데웠고 연화는 푹신한 목화솜 이불을 깔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달구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시절부터 연화를 만나 겪었던 시련들,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행복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리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달구의 곁에 누우며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대신 달빛의 포근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내일은 장날이니 읍내에 나가 아이들 떼떼옷이라도 한 벌 사옵시다. 달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연화는 예, 서방님, 일찍 다녀오시지요.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차가운 바람이 불지 몰라도 이 작은 초가집 아는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어우러져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먼 옛날 전 재산 두 냥을 털어 낯선 여인을 구했던 바보 나무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달구와 연화는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달구네 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구수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소리도 이제는 자장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 것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